자, 여러분들 또 1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5문제 또 남았네요.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투서함을 놓고 시민들의 투서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투서 속에는 일본 경찰과 헌병의 앞잡이로 독립투사와 동포를 박해한 자, 일제의 패망 직전 날뛰던 애국반장, 면서기 등의 죄상이 적혀있다. 어떻게 보면 친일파를 좀 처벌하자, 민족 반역자들을 처벌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친일을 거두 박흥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체포한 이래 일제에 협력했던 자들을 속속 검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민특위네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제가 이거를 왜 기억하냐면, 그 옛날에 그 임용고시 문제 중에 이걸 물어봤어요. 이거 정말 이 반민특위를 물어봤는데, 전 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는 이 풀네임이라고 하나요? 이 정확한 이름을 안 외우고 반민특위만 한 거야. 근데 그때 시험 문제 그 조건이 뭐였냐면, 이 단체의 정식 명칭을 적으라는 거였어. 와, 근데 이제 이게 뭘까? 그래가지고 이제 반민족행위 이렇게 막 지어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틀린 거야. 그래갖고 뭐 이렇게 조사 빼먹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우리 반민특위 그러면 뭐 반민족행위 그래갖고 막 특별 거기까지 쓸 것 같아. 특별위원회? 근데 조사를 빼서 아마 틀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진짜 까먹질 않아요. 그래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네, 그래서 뭐 반민족행위 처벌법 이거는 꼭 기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민특위와 관련된 거 답은 5번이에요. 여러분들 5번. 재헌국회. 자, 그럼 재헌국회가 무슨 단체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헌국회는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자,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2차 처음에 이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렸고,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그때 뭐뭐 결정됐다 그랬어요? 한반도에 민주주의 임시정부,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겠다. 그리고 최대 5년 미영중소 이 4개국이 신탁 통치를 시행하겠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열겠다라고 했다고 그랬었죠. 근데 이 미소공동위원회에 누구를 참여시킬 것이냐? 찬탁 세력만 참여시킬 것이냐? 아니면 모두를 다 참여시킬 것이냐? 이걸 놓고 미국과 소련의 입장 차이 때문에 결렬이 되었고,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에 이승만이 그 당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정읍 발언, 그리고 이제 쪼개지게 생겼으니까 그 당시 여운형과 김규식이 중심이 되어서 좌우 합작 운동을 벌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는데 또 입장 차이가 이제 좁혀지지 않고 결국엔 또 결렬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디로 이제 넘기냐면 유엔으로 넘기게 됩니다. 유엔에서도 이제 결론이 안 나다가 유엔 소총회로 넘기게 되고, 이제 유엔 소총회에서 가능한 지역만에서 총선을 실시하자. 그래서 50 총선거가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총선은 여러분들 누구 뽑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 5월 10일에 이제 국회의원을 이제 뽑는 50 총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50 총선거에서 뽑힌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진 의회를 우리는 재헌의회 또는 재헌국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이들이 7월 17일에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7월 17일을 재헌절이라고 기념하는 이유가 헌법이 제정된 날, 그래서 재헌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공화정, 민주공화정 국가라는 걸 이제 선포하게 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헌법이 이제 발표가 되는 것이죠. 자, 재헌국회에서 한 것은 여러분들 크게 딱 2가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농지개혁과 그리고 이제 반민특위를 조직해서 친일파들을 처벌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농지개혁과 반민특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농지개혁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일제 식민지 지주제 하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소장농이었어. 자기 땅을 가지지 않고 남의 땅을 빌려서 경작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20%가 뭐 친일 지주라든지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이제 땅 주인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영농을 눌리기 위해서 농지개혁을 실시했었다. 그리고 반민특위는 이제 민족 반역자들 처벌해야 되겠죠. 이제 독립이 됐으니까 일제에 빌붙어가지고 잘 먹고 호의호식했던 사람들 다 처벌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반민특위 처벌은 이제 잘 안 이루어져요. 일단 미군정, 우리가 광복하고 나서 이제 미군정에 의해서 이제 통치를 받게 되는데, 미군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일했던 사람들이 편하니까 이 민족 반역자들을 살려줬었고요. 그리고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좀 빠르게 지금 이게 반공을 우선시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그 민족 반역자들을 처벌하게 되면은 자기 정부에 좀 타격이 있으니까 그들을 좀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민특위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이 반민특위 활동에 이제 방해를 놓고요. 그리고 뭐 반민특위 이제 이렇게 활동을 방해하고요. 그리고 뭐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반민특위의 활동들을 이제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더라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니 6조를 결의하였다. 허니 6조 같은 경우에는 독립협회와 관련이 있고요. 좌우합작 7원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이유, 1차 미소공의 결렬 이유 좌우합작 위원회에서 한 것이고,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이거 신채호 선생님이 조선혁명 선언을 쓰시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김원봉이 조직했었던 의열단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외교활동을 위해 구미위원부, 여러분들 아까 전에 배웠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킬러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틀렸던 것 같은데 천천히 봅시다. 자, 이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번 한국사 발표 수업 주제인 땡땡 지역의 역사에 대해 나는 강화도 조약에 따른 개항지로 소개시켜 주려고 그래. 자, 강화도 조약의 개항지 세 곳이죠. 부산, 원산, 인천이 되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 한번 약간 스무고개 느낌이 나네. 약간 스무고개 느낌이 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학교, 원산학사네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 원산학사가 있습니다. 1914년 서울과 연결되는 철도, 이 같은 경우는 경원선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경원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게 1914년 경원선 만들어준 잘 모르거든요. 경원선. 아니, 여러분들 역사 전공했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연도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를 다 어떻게 답해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뻔뻔해가지고. 제가 기억하는 거는 경인선밖에 몰라요, 경인선. 1899년일 겁니다. 1899년. 그것만 외우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가운데 문제 보고 풀었거든요. 가운데 보고. 그래서 원산이야. 자, 원산과 관련된 거 여러분 4번이네요. 원산 노동자 총파업과 관련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그 원산에 라이징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감독관이었던 일본인이 노동자 한국인을 막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노동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여기 적극 항의하게 되면서 이제 일어났던 것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특이한 점은 이 노동자들이 이제 여러 국가들의 이제 노동자들이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각국의 노동자들이 이들을 지지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6.25 전쟁, 이승만 정부의 피난처 부산이겠네요. 부산. 조만식이 조선물산장려운동 평양. 홍경래가 지역차별에 반발하여 봉기했던 지역은 여러분 평안도겠네요. 평안도.
러일 전쟁 중 일본이 불법적으로 자국 영토에 편입한 땅, 독도. 쉽네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거를 좀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원산 학사.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들.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원산 같은 경우 이제 개항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항구가 열렸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건데 원산 주민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와, 이제 개항됐으니까 외국인도 많이 들어올 건데 우리 아이들 외국어 교육 같은 거 시켜야 되는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기관을 만들게 되는 거죠. 원산 학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가 원산 학사였다면 이 국가에서 세웠던 최초의 그 공립교육기관은 뭘까요? 유경공원이에요, 여러분들. 유경공원. 영재를 육성하는 공립학원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다음 경문이 작성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이토 히로부미가 군대를 거느리고 서울에 들어와 자칭 통감이라고 칭했다고 하네요. 통감. 너무 쉬운데? 을사늑약이죠, 여러분들? 자, 이 을사늑약의 주요 내용인 두 가지 말해봅시다. 대한제국 외교권이 박탈당하고요. 그리고 통감부가 설치되잖아요. 그래서 초대 통감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네. 쉽잖아. 1번 울사늑약이 체결되었다. 자, 자유시 참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간도 참변으로 인해서 아까 전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 대한 그 보복 조치로 간도 참변이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립군이 이제 계속 이제 뭐 밀산부로 이동을 하다가 나중에 그 소련에서 이제 좀 지원을 해주겠다고 넘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독립군 그 지휘권을 놓고 이제 또 이제 그 좀 다툼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소련군이 대한민국 그 정부의 그 독립군들의 어떤 무장을 좀 해제하라,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독립군들이 타격을 받았던 사건이 자유시 참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앙정보부, 이거는 여러분들 그 박정희 정부와 이제 관련이 있겠죠. 오늘날의 국정원 전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오의 선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이제 힘을 합치고자 하는 그 민족 유일당 운동과 관련이 있고요. 조선 태양령은 1910년대 무단 통치 때 일제가 가했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때리는 거야, 때리는 거.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민주화 운동 당시 제기된 구호로 옳은 것은? 자, 자유당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네요. 자유당을 규탄하는 시위.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을 이끌어냈습니다. 4.19인데요. 4.19 혁명.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정리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 현대사에서 이제 꼭 나오는 나오는 주제가 민주화 운동하고요. 통일 부분이 반드시 시험에 나오거든요. 근데 민주화 운동은 딱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4.19 혁명, 5.18, 6월 민주항쟁이 되겠습니다. 딱 이게 4, 5, 6, 그래서 이제 같은 해 일어났냐? 그게 아니에요. 1960년. 그리고 5.18 같은 경우는 1980년. 6월 민주항쟁 같은 경우는 1987년. 이렇게 일어났어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자, 먼저 4.19 혁명 같은 경우는요, 나오는 키워드가 3.15 부정선거야.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 그 당시에 이제 부통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국무총리로 이제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자유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 그리고 부통령으로 이제 이기붕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대통령 후보 이승만의 어떤 그런 라이벌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신익희, 그다음에 뭐 조병옥, 이런 사람들이 다 좀 이제
죽어요. 예, 선거 그 유세 중에 이제 사망을 합니다. 지병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망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1960년대 대통령 후보가 이제 이승만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딱 이승만 이제 확정이 이제 돼. 근데 문제는 부통령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나이가 굉장히 이제 고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이 사망에 됐을 경우에 그 권한이 부통령에게 넘어간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임기를 다 못 채울 것 같은 거야. 다 못 채울 것 같으니까 이 사망하게 되면 부통령한테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통령에서 반드시 이제 자유당 사람이 됐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구이붕에 이제 그 당시 라이벌 세력으로 나왔던 사람이 장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장면이 훨씬 더 유력했거든. 그래서 3.15 부정선거는 이 이기붕을 반드시 이제 당선시켜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션이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뭐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고 막 조를 짜가지고 팀을 짜가지고 막 동시에 뭐 투표를 하게끔 하고 옆에다가 막 정치 깡패들 막 감시하게끔 하고 그런 부정선거가 일어났으니 우리는 이것을 3.15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화가 많이 나죠. 이제 학교에서는 민주주의가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배웠거든 그 당시 학생들. 근데 우리가 배웠던 민주주의는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발생하게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누가 사망하게 되냐면 마산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이라고 하는 학생이 눈에 최루탄이 박혀가지고 사망하게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김주열 시신을 마산 앞바다에다가 이제 숨기게 되는데 그 시신이 발견되게 되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일어났던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게 되니 우리는 이것을 4.19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4.19 혁명으로 인해서 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승만의 하야 자리에서 물러났다라고 해서 하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이거 갖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아까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을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답은 정부통령 선거 다시 해라.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했다는 거겠죠. 계속 이어서 볼까요? 자, 5.18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나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계엄군, 시민군. 예, 이거 두 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1979년에 10월 26일, 1979년 10월 26일이 그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이에요. 그 당시 이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제 김재규에 의해서 그 당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이 대통령이 이제 사망하게 되면 아까 전에 그 부통령이 권력을 잡는다 그랬잖아.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최규하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이제 일시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이 시기가 굉장히 혼란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신군부라 그래가지고 전두환과 노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에 그 박정희의 했던 군부 세력과 이제 비교된다. 그래서 새로 신ಚಾ서 신군부라 그래. 이 사람들이 79년 12월 12일에 12.12 군사 쿠데타를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일시적으로 잡게 되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내리게 돼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내려.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계속 유신헌법 폐지해라, 뭐 전두환 퇴진해라 이런 시위가 계속 벌어져. 이걸 우리 서울의 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두환 그 당시 이제 그 권력을 잡았던 이제 전두환이 비상계엄을 더 확대합니다. 5.17 비상계엄 확대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전국 대학교에 뭐 휴학령 내리고 막 그래. 근데 이제 광주에서 이게 좀 저항이 좀 심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공수부대 계엄군을 이제 파견해가지고 광주 시민들을 엄청나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막 때려잡고. 그래서 그 당시 분노에 있었던 광주 시민들이 스스로 무장하게 되니 우린 이것을 시민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민군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이 5.18에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5.18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6월 민주항쟁 같은 경우는요. 옆에다 씁시다. 이 통일 좀 치우고.
자, 6월 민주항쟁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좀 내용이 복잡해지게 되는데, 그 당시 대통령 선거를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았어요. 아까 유신 정권 때는 뭐라 그랬지? 통일, 주체, 국민회의야. 아까 유신 정부,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제4공화국 때는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데, 이 전두환 대통령 이제 됐을 때요. 이때는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데서 대통령 선거를 뽑는 간선제예요. 자, 이걸 놓고 이제 87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박종철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이제 총학생회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민주화운동을 벌이게 된 거예요. 뭐 직선제 개헌으로 뭐 해라. 그리고 뭐 전두환 뭐 퇴진해라.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시위를 했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박종철이 이제 잡혀와가지고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물고문을 당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종철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사라고 하는 말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말해. 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것을 또 덮기 위해서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희대의 망언을 이제 또 배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 이제 그 박종철 이제 그 부검했었던 이제 의사의 양심 선언으로 이것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박종철 죽음의 어떤 뭐 책임을 져라. 그리고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직선제로 이제 개헌해라. 헌법을 바꿔라. 라고 하는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전두환 정부는 4.13 호헌 조치라는 걸 발표해요. 호헌 조치,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 간선제로 대통령 뽑고 있는 거를 계속 유지하겠다, 수호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제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직선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상 호헌 조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죠. 그래서 호헌, 절배, 독재, 타도 이것을 외치면서 이 전두환 정부의 어떤 퇴진 그리고 개헌 요구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또 누가 희생을 당하게 되냐면 이한열이라고 하는 이제 또 대학생이 이제 최루탄을 맞고 의식 불명에 빠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한열이 이제 최루탄을 딱 머리에 맞고 이제 의식 불명에 빠지게 되고 그걸 이제 동료가 이제 그 부축하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또 이제 사진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일어난 것이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전국적으로 시위가 이제 퍼지게 되니까 이제 전두환 정부도 이 사건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6.29 민주화 선언. 주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직선제로 개헌하겠다.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인해서 나온 것이 현행 헌법입니다. 9차 개헌. 그래서 현재 지금 대통령 누가 뽑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국민들이 직접 뽑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몇 번 할 수 있어? 한 번만 할 수 있는 현재 헌법이 만들어진 것이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6월 민주항쟁을 좀 이제 잘 묘사한 그 영화가 1987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정말 재밌게 봤는데 강력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끝나시면 1987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답도 살펴봅시다. 자, 삼성개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박정희 정부와 관련이 있겠죠. 박정희 정부. 삼성개헌을 이제 성공하고 그래서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이제 맞붙게 되었고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게 되면서 이제 유신헌법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유신헌법 폐지해라. 아까 전에 이것도 박정희 정부 때. 신탁동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미소 공동 모스크바 삼국 예상회의의 결과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신탁동시. 직선제 개헌 정책 추해라. 아까 전에 6월 민주항쟁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20번 볼게요. 자, 미출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잘 읽어보니까 뭐 승차일자 방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밑에 볼게요. 자,
자, 사진은 2002년. 저 중학생 때. 자, 도라산역 망배 열차 운행 기념 승차권이다. 실향민들, 고향을 잃었던 사람들이죠. 고향을 잃은. 자, 탑승한 이 열차는 설날에 서울역을 출발하여 임진강 철교를 건너 도라산역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국내 철도역 중 북한과 가장 가까운 도라산역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추진된 경의선 철도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되었다. 이 남북 정상의 결단회담은 답은 5번이네요.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것입니다.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1차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제가 아까 전에 현대사 부분하면 반드시 나오는 것이 민주화 운동과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중하고 있죠, 여러분들? 통일이라고 그랬죠? 통일도 반드시 출제가 돼요. 자, 통일도 아까 민주화운동도 4.19, 5.18, 6월 민주항쟁 3개 나오잖아. 통일도 똑같아. 박정희 정부, 노태우 정부, 그리고 김대중 정부. 딱 이 세 정부만 통일 정책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일단 박정희 정부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7.4 남북 공동 성명이라는 것이 시험에 나와요. 공동 성명이야. 자, 이 7.4 남북 공동 성명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이제 키워드로 나오냐면 우리 남과 북의 통일은 외세우 개입 없이 자주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평화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민족 대단결을 이루겠다. 그래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이 평화 통일 3대 원칙이 시험에 나온다. 그럼 이거는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 성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겠지. 그 기구 이름이 바로 남북 조절 위원회라고 하는 단체고요. 이 7.4 남북 공동성명의 결과가 또 중요합니다. 이 7.4 남북 공동성명은 남과 북의 독재체제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것이 발표된 다음에 남쪽에는 유신헌법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김일성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는 사회주의 헌법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나온다면 보통 이 유신체제, 뭐 긴급조치권 거기랑 좀 물려가지고 문제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 살펴봅시다. 자, 노태우 정부는 북방외교가 시험에 나와요. 북방외교. 그 당시 이제 노태우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소련과 이제 중국과 이제 좀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태우가 당시 이제 뭐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사람을 또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중국하고도 이제 수교를 맺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럼 그 당시 소련, 중국, 북한은 이제 이어져 있는 애들이잖아. 소련과 중국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북한하고도 이제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이제 북한하고 같이 하느냐?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말했던 평화통일 3대 원칙을 좀 더 구체화해요. 그것이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반도에 핵은 없애야 된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태우 정부는 이 북방외교 이렇게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는 뭐가 시험에 나오느냐? 1차 남북 정상회담이에요. 자, 여기서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의 최고 지도자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긴 좀 그러지만 여러분 원피스라고 하는 만화 아세요? 원피스라고 하는 만화에서 남북이란다. 그 정상 전쟁이라는 편이 있는데 그 편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에이스 팬이거든요. 에이스! 죄송해요. 안 보시는 분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그 정상 전쟁에 막 대장들 다 오잖아요, 여러분들. 뭐 아오키지 막 그다음에
마그마 열매 먹은 게 누구지? 아오키지. 걔 이름 뭐더라? 예, 어쨌든, 예, 죄송합니다. 자, 이 김대중 정부 전에는 그러면은 정상들의 모임이 없었나요? 예, 예, 고위급이라 그래가지고 장관 정도의 그런 모임은 있었는데, 김대중 정부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으로 이 김대중 대통령이 그 북한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그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죠. 자, 어떻게 보면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정부 때가 이제 최초였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대통령이 가가지고 이제 북한과 그런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었죠. 이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여기를 무엇을 발표하느냐? 6.15 남북 공동 선언이란 걸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뭐 이제 다양한 내용들을 정해요. 뭐 이산가족 뭐 이제 만남이라든지. 근데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은 여러분들 김대중 정부 때가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어요. 이 전두환 정부 때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철도 복원 사업을 합니다. 서울과 신의주를 이어주는 경의선 복구 사업. 그 다음에 남한의 어떤 자본력, 기술력과 그리고 북한의 어떤 노동력,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공단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개성공단 이런 거를 만들자라고 했던 것이 6.15 남북 공동 선언이에요. 자,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을 우리는 햇볕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햇볕 정책은 여러분 이솝우화 이야기 중에 지나가는 나그네 옷을 벗기는 내기를 하잖아요. 그 구름이라 그래야 되나? 바람이라 그래야 되냐? 어쨌든 구름과 해가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이 이제 막 바람을 막 후 이렇게 불잖아요. 근데 나그네가 옷을 벗지 않기 위해서 막 외투를 이렇게 꼭 그렇게 감싸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그네가 이제 옷을 결국에 안 벗었어. 자, 그러네 이제 해가 이제 햇볕을 막 이렇게 내리쬐니까 이 사람은 더워가지고 외투를 벗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처럼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위기, 어떤 한반도의 어떤 위기, 어떤 전쟁 그런 위협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평화적으로 이제 나섬으로써 어떤 북한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경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허물려고 했었던 것이 바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1차 남북 정상이라든지 햇볕 정책의 결과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그 현대 창업주죠. 그 정주영 회장이 그 당시 이제 소떼 방북이라고 해가지고 소떼를 몰고 또 북한에 이제 김정일을 만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가 저 중학생 때였는데 이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 그 비행기 내려가지고 이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손을 딱 마주 이렇게 악수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아직도 그 기억이 남는데 그때 저 통일되는 줄 알았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통일되면 군대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벌써 군대 제대를 2010년에 했고 세상 예비군 끝났고 지금 민방위하고 있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자, 그럼 이와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네, 답은 5번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자,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정전협정 같은 경우에는 그 6.25 전쟁과 관련이 있겠네요. 6.25 전쟁. 자, 서울올림픽 대회가 개최된 거. 그 서울올림픽을 이제 따온 거는 이제 전두환 정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추진한 것은 여러분들 그 노태우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태우 정부요. 88년도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노태우 정부. 모스크바 삼국 예상회의가 열린 건 광복 직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잠깐만, 정전협정. 휴전협정 아닌가? 정전협정 맞네요. 예, 죄송합니다. 정전협정. 6.25 전쟁 이후 휴전협정 아니에요. 아직도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많이 기네요. 좀 2시간 좀 넘은 것 같은데 마지막 10월 모의고사여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10월 모의고사는 계속 설명드리지만 좀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유형들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와서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1학년, 2학년 때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이제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그 장기 기억 속에 있는데 지금 끄집어내지 못해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딱 들어보시면은 그때 그 기억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능이 이제 내일이 17일이니까 이제 딱 한 달 남았네요. 11월 17일.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라고 할 수 있는 한 달입니다. 이제 뭐 틀려서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 하셔가지고요. 목표하시는 바 꼭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1학년 때 제가 8반, 9반, 10반 그 3개 반만 들어가서 앞반 친구들은 올해 처음 뵀네요. 2022년에. 정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많이 부족한데 열심히 수업도 따라줘서 고맙고 남은 기간들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목표한 바 이루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월요일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기말고사네요.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조전 프로젝트 쉬는 날 계속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사가 좀 부족한 친구들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전 프로젝트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데 혹시 그 조프 듣는 친구들 그리고 프린트물이 필요한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